윤 회장은 주방 쪽을 힐끗 바라보다가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녁 다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눈앞에서 35년 전 실종된 딸 수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 수아가 지금 며느리의 집 주방에서 가정부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머, 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신가요? 아니다. 무슨 일이냐? 아, 그게. 이번 주가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정성껏 생신상 차려드릴 테니까 꼭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준이도 아버님 뵙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고맙다. 저 혹시 어머님은? 나 혼자 갈 테니 그리 알 거라.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어떠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준비할게요. 토요일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림새를 다듬었습니다. 진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매고 손목시계도 평소 차던 것보다 좀 더 격식 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이에 비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품위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사는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단지였습니다. 태준이 결혼 선물로 사준 집이었는데 40평대의 넓직한 평수에 한강뷰까지 갖춘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태준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예린과의 관계가 항상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어딘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어색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예린이 환한 얼굴로 반겨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듯한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아들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37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많이 닮은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부자의 인사는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태주는 민준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툰 편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예린이 태준의 팔을 살짝 잡으며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과일과 다과가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준비했구나. 당연하죠. 아버님 생신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예린이 부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 부부의 취향이 잘 드러난 인테리어였습니다.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이 한눈에 보이는 오픈형 구조였는데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정부련이했습니다. 민준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가사 도우미를 두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키에 약간 말린 어깨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손놀림.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며 손의 움직임이 왠지 모르게 태준의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이상하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떤 차 드실래요? 녹차요? 홍차요? 예린의 목소리에 태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녹차로 죽어라. 네. 영희야, 녹차 좀 우려줘. 주방에서 작은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민준이 옆에 앉으며 말을 걸어왔지만 태준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며느리는 가정부에게 녹차를 받아 들고는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요즘 좀 괜찮으세요?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야. 아, 다행이에요. 제가 조만간 시간 내서 문안 드리러 갈게요. 예리는 그렇게 말하며 부산스럽게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찻잔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계속 주방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영이라는 이름의 가정부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잠시 후 태준도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주방 쪽을 자연스럽게 흘끗 보았는데 예린이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주방에서 쨍그랑 하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예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이씨, 영희야. 너 이 접시가 얼마짜린지 알아? 너 따위가 절대 구경도 못하는 거야.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이거 어떻게 물어낼 거야? 예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짝! 분명한 뺨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태주는 깜짝 놀라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무리 실수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주방에 들어서자 가정부가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그녀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예리는 손을 든 채로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부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동자, 35년 전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애절하고 순수했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수아, 태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 아니, 그 여자는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킨 것처럼. 아, 아버님. 예린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별거 아니에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린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태준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바닥에 앉아있는 가정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맨손으로 깨진 접시 조각들을 빨리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을 서둘러 주어 담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분 손에서 피가 나잖아. 손수건 없어? 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정부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치우느라 날카로운 접시 조각에 손이 베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태준이 예린의 말을 가로막으며 재빨리 주머니에서 깔끔한 흰색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그냥 둬? 태준이 정성스럽게 피를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고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해도 어찌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그 맑고 순수했던 눈빛 그대로 있었습니다. 코끝의 작은 점, 왼쪽 눈썹 끝에 미세한 흉터, 그 가정부는 수아가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예린이 불편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태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가정부. 아니, 수아는 태준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급하게 가리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서둘러 주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태준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복도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녀의 방으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는데. 예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수아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분 누구야? 네? 저 가정부요? 그래, 저 가정부 누구냐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온 가정부예요. 예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셔서 한국말 서툴러요. 미국에서 왔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 왜 그러시는지. 예린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는? 네? 나이는 몇 살인데?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이요? 아, 그게 예린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1살인가. 자세히 기억 안 나서. 아니, 가족관계.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고?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린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안 물어봤거든요. 아버님, 혹시 아는 분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걸?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이상하게 질문하시고, 얼굴도 창백하시고. 아니다, 괜찮다.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영이요. 박영희. 35년 전 1989년 가을 당시 33살이었던 윤태주는 이제 막자리를 잡아가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화와 6살 아들 민준, 그리고 4살 배기 딸 수아가 있었으니까요. 특히 막내딸 수아는 태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또롱또롱하고 아빠만 보면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안기곤 했죠. 아빠, 아빠. 수아는 항상 이렇게 외치며 태준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은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 정화는 갑작스럽게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죠. 평소 같으면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일찍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하필 그날은 태준이 회사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다고 했던 터라 차마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좀 아파서 누워있을게. 수아 좀 봐줄 수 있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6살 민준이는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도 평소 얌전한 아이라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수아가 집 앞 작은 마당에서 혼자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던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앞마당에 조그만 모래놀이터가 있어서 수아가 자주 그곳에서 놀곤 했습니다. 오빠, 나 밖에서 놀고 있을게. 응, 멀리 가지 마. 민주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집 앞 마당은 거실 창문으로도 보이는 곳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수아는 작은 그릇들을 가지고 나가서 모래로 밥을 만들어 인형들에게 먹여주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토끼 모양 머리핀을 꽂고 있었죠. 오후 4시경 민준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수아야. 창문으로 내다보니 수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이 도구들만 그대로 흩어져 있을 뿐이었죠. 수아야, 어디 있어? 민준이 밖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수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없어졌어요. 민준이 울먹이며 정화를 깨웠습니다. 정화는 몸살로 비틀거리면서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온 동네를 뒤져가며 딸을 찾았지만 수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오후 6시 태준이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와 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여보, 여보. 정화가 눈물범벅이 된 채로 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아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오후에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정화는 태준의 품에서 엉엉 울어댔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분명히 어디 가서 놀고 있을 거야.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을 달래며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4살밖에 안 된 아이예요. 네, 이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나 좋아하던 장소가 있나요? 경찰관이 질문했지만 4살짜리 수아가 혼자 갈 만한 곳이라고는 집 앞마당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정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수아를 찾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골목골목을 뒤지고 하수구까지 들여다보고 근처 놀이터며 공원이며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수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아동 유괴 사건이 종종 발생했고 대부분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협박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원수지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경찰의 질문들은 계속되었지만 태준 가족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고 누구와도 원수를 지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화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밤마다 수아를 부르며 울어댔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팠어서.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화는 하루 종일 수아의 옷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분홍색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아서 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죠.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국의 고아원, 보육원, 병원까지 연락해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들어왔는지 확인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빠, 수아 언제 와요? 민준이 물어올 때마다 태준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곧 올 거야. 우리 수아가 곧 돌아올 거야. 아빠, 혹시 수아가 나 때문에 길을 잃은 거면 어떡해요? 아니야, 절대 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수아 꼭 찾아올게. 넌 걱정 말어. 하지만 태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만 커져갔죠. 3개월이 지났을 때 정화는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를 찾겠다며 집을 뛰쳐나간 뒤 다음 날 아침 한강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 상태가 심각했죠. 수아야, 엄마가 왔어. 우리 집에 가자. 정화는 허공을 보며 수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정화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7살 민준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아내도 딸도 잃은 상태에서 어린 아들 하나만 남은 채로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수아는 언제 와요? 민준의 질문에 태주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6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수아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곧 다 좋아질 거야. 태주는 아들을 꽉 껴안으며 자신에게도 다짐했습니다. 남은 가족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아들만큼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이 태준이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한국의 불법 해외 입양을 중개하는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납치하거나 유인한 뒤 해외 입양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수아도 아마 그런 조직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외딴 농장 마을로 보내진 것은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4살이었던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낯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린 수아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조지아주의 존슨 농장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목화밭 그리고 낡은 농가 한 채만이 보이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양한 아이야? 존슨 씨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수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농장 일을 도와줄 건장한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온 것은 작고 여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서류에는 남자아이라고 했는데. 존슨 부인도 못마땅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양 절차는 끝났고 돈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었죠. 뭐 어차피 집안일은 할 수 있겠지.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되지? 사라로 하자. 발음하기 쉽게. 그렇게 윤수하는 사라 존슨이 되었습니다. 한국 이름도 한국어도 과거의 모든 기억도 지워진 채로 말입니다. 존슨 가족에게 수아는 입양된 딸이 아니라 그저 일손이었습니다. 매일 닭장 청소, 계란 줍기, 설거지 등의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고된 농장 일이 수아의 일상이었습니다. 학교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게 더 유용한 교육이라는 것이 존슨 부부의 생각이었죠. 왜 학교에 못 가요? 수아가 영어를 조금씩 배워서 물어보면 존슨 부인은 화를 냈습니다. 넌 우리가 거둬주지 않았으면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뭘 더 바라고 그래? 수아는 항상 배가 고팠고 때로는 뒷마당에서 자라는 풀이나 열매를 몰래 따먹기도 했습니다. 18세가 되자 수아는 마지막 위탁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스스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내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수아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아의 악착 같은 저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헌 옷만 입으면서도 꿋꿋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한국행 비행기표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청소 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야간 공장 일까지 병행했습니다.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한국행 비행기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고 돈도 별로 없었고 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수아는 우선 저렴한 고시원을 구해 임시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한국어 공부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몇 달 후 수아는 한 한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사회복지사 김미연 씨를 만나게 된 것은 수아가 한식당에서 일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대학생 지민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수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니,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근데 혹시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어느 날 휴게 시간에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렸을 때 입양되어서. 아, 그렇구나. 혼자 한국에 오신 거예요? 지민이가 수아에게 작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언니, 제가 아는 분 중에 해외 입양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보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김미연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학교에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입양인들의 출생 기록 찾기나 법적 문제 같은 걸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언니가 뭔가 찾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고마워요, 지민아. 천만에요. 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민이의 진심 어린 배려의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수아는 용기를 내어 김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이라는 학생이 소개해준. 아, 지민이가 소개해줬군요. 안녕하세요. 김미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아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출생 기록을 찾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미연의 도움으로 수아는 여러 단체를 통해 한국의 입양기관에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입양 기록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만 해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뒤지고 담당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드디어 출생 기록을 찾아낸 날 김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쁜 이름이네요.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윤수아. 어딘지 낯설면서도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생 기록의 다른 내용을 본 수아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모가 유기한 아동. 보호시설을 통해 구조되어 해외로 입양 조치함.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미연도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기록은. 하지만 수아의 머릿속은 이미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교통사고나 다른 이유로 부모를 잃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그날 밤 수아는 고시원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5년간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록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며 위로했지만 수아는 더 이상 희망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미국의 양부모들에게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아가 물건이었을 뿐이니까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구나. 친부모도 양부모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수아는 절망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라도 살아보자. 여긴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버려진 아이라고 해도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수아는 영이라는 가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관광 비자로 입국했는데 3개월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말해보세요. 특별한 경우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상의 기록만을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유정식 입양 절차를 거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조작된. 추측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30여 년 전의 증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수아는 막막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수아는 이제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자니 그곳도 지옥 같은 곳이었고 한국에 있자니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박영이라는 신분으로 수아는 가정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청소나 요리는 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봤으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와 서툰 일처리 때문에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하지만 좀 더 한국어 잘하는 분으로. 두 번째 집에서도 세 번째 집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력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 쪽 고급 아파트인데 장기로 일할 분을 찾고 있어요. 살림 전반과 간단한 요리 정도. 어떠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민준 가정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서 예린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박영희 씨죠? 앉으세요. 예린은 처음부터 수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 어색한 몸짓, 그리고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을 때 예린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과 실제 얼굴이 미묘하게 다르고
신분증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여자, 가짜 신분증을 쓰고 있군. 예리는 내심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나 보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서 한국어가 좀 서투르시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되니까. 예리는 의외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완벽한 타깃이네. 불법 체류자의 가짜 신분증까지. 이 정도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겠어.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150만 원, 주 6일 근무입니다. 일반적인 가정부 월급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수아는 감사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자신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참, 한 가지만 더. 혹시 다른 집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네, 몇 군데. 어디서요? 수아가 망설이자 예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요? 말하기 어려운 이유라도 있나요? 아, 아니에요. 그냥 오래 다니지 못해서. 예린은 수아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분명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는 오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린은 아무도 모르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면 괴롭히는 악마 같은 여자였죠. 첫 번째 가정부였던 필리핀 여성을 괴롭혔을 때 예린은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었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해? 불법 체류자 주제에. 외국인 가정부들을 신고해서 추방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린에게는 그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린의 어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의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예린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아, 너만 믿는다. 이번만 도와주면. 오빠, 내가 어떡해. 네가 태준 회장 며느리잖아. 조금만 도와줘. 친정 식구들의 압박과 자신의 죄책감이 뒤섞이면서 예린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고 그 돈을 오빠의 건설사에 몰래 투자했습니다. 예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시댁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수아였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쓰는 불법 체류자. 예린에게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예린은 수아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언제든 신고해서 추방시킬 수 있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너 이거 가짜 신분증이지? 내가 신고하면 너 바로 추방이야. 예린의 어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아가 윤민준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예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야, 이 그릇 다시 닦아. 깨끗하지 않아. 이미 깨끗하게 닦인 그릇이었지만 예린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아가 다시 닦아서 가져가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내곤 했죠. 물기가 남아있잖아. 제대로 안 하면 계속 다시 시킬 거야. 겨울이 되자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희야, 베란다 청소 좀 해줘. 아, 그런데 온수가 나오지 않네? 찬물로 해야겠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수아는 찬물로 베란다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예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뭐 추워? 일하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빨리 끝내. 수아의 손은 동상 직전까지 갔지만 예린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모님, 손이 너무 아파서. 아파? 그럼 일 그만둘래? 당장 짐 싸서 나가도 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아는 항상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자기를 신고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예린이 특히 심하게 괴롭힌 후 수아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기로 태어난 사람이겠지. 목소리에는 완전한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35년간 겪은 모든 고통과 절망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수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며칠 후 태주는 용기를 내어 수아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영희 씨, 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넓은 마당에 있는 집에서 누군가가 저를 어깨에 태워주시는 꿈을,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그 목소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태주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넓은 마당, 그 어깨 태워주기는 수아만의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4살 수아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이 확인한 것은 수아의 코끝에 있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쌀알만 한 크기의 작은 점이었는데 어린 수아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수아의 목소리는 작고 쓸쓸했습니다. 입양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많이 망설였어요. 저를 버린 부모님을 만나봤자 뭐하나 싶어서.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은 가족이 있을 리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수아는 태준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DNA 검사를. 그날 밤 태준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너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말이야. 네?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수아인 것 같다. 네? 아버지, 무슨? 어찌 아버지가 딸을 못 알아보겠니? 35년이 지났어도 그 아이는 분명히 수아야. 민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평생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날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화장실에 가지 말고 계속 지켜봤다면. 아버지, 정말요? 고의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야 수아의 눈빛 그대로야. 하지만 아버지, 수아는. 아니야. 아버지의 직감을 믿어라. 하지만 그럴 리가. 민준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아세요? 민준아. 매일 밤 꿈에서 수아가 나타나서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왜 날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혼자 두었냐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태준이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네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너도 그때 어렸잖니. 민준은 그제야 아내가 가정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예린이 영희에게 매우 거칠게 대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수아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거야.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유전자 검사해보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만약 정말 수아라면 35년간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후 민준은 회사에서 정기 감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이번에는 유독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경영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민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예린의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대한건설 500만 원, 성진개발 1000만 원, 미래건축 1500만 원, 모두 생소한 업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발성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송금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뭐 하는 곳이지? 민주는 해당 업체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예린의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건설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대부분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상태였죠. 설마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은 회계팀 직원들을 불러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을 5년 전까지 모두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 업체들과 우리 회사가 실제로 거래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사장님. 몇 시간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들과는 실제 거래 기록이 전혀 없었고 모두 가짜 계약서를 통한 횡령이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횡령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들,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 같아요. 민주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회사 돈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서 가져온 자료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부 관련 자료입니다. 가정부? 네, 사모님께서 고용하신 가정부들의 기록인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인사팀 직원이 가져온 파일을 보니 지난 5년간 고용된 가정부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메리, 베트남 출신 리나, 총 3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어떻게 됐죠? 그게 모두 불법 체류자 신고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 네, 모두 사모님께서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셨고 강제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명의 가정부가 모두 불법 체류자 신고로 추방되었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일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모두 성실하게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고된 거죠. 인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법 체류자 분들만 뽑는 게. 예린이 신고할 때마다 제시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부들이 물건을 훔쳤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집안 물건을 파손했다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고 내용이 거의 비슷했고 증거 사진들도 어딘지 자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일부러 만든 거야.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예린이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 가정부들을 고용해서 부려먹고 나중에 증거를 조작해서 신고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영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민주는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다른 가정부들보다 더 오래 부려먹을 수 있는 완벽한 타깃이었으니까요. 가짜 신분증을 쓰고 있다는 약점까지 잡고 있으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예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예린의 모습이 이제는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늦었네. 피곤하지? 응. 저녁 준비할게. 영희야, 테이블 세팅해. 영희 아니 혹시 수아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명령하는 예린의 목소리에서 민주는 차가운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정말 수아라면 내 아내가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예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굶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예린이 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희 씨가 워낙 손이 느려서 그냥 한 소리예요. 예린은 억지로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번에 손에 상처 난 것도 안 나은 것 같은데. 약은 줬어? 민준이 수아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뭐, 약이야 알아서 발라야지. 애기도 아니고. 예린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도 다 큰 어른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줘야 해요? 평소에도 예린이 가정부들에게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유독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 손 괜찮으세요? 민준이 수아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수아의 표정에서 민주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다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예린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걱정은 무슨. 일하다가 다친 거 가지고. 정말 괜찮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민준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정말 괜찮습니다. 수아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뒤로 숨겼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덧 날 수도 있어요. 민주는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수아는 어쩔 수 없이 붕대를 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자 생각보다 심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난 거예요? 그냥 깨진 그릇 치우다가.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난 상처치고는 너무 깊고 넓었습니다. 아파요? 조금. 민주는 소독약을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뒤에서 지켜보던 예리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줘? 단순한 가정부한테 예린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설마 저 여자를 좋아하나? 민준이 수아의 손을 꼼꼼하게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며 예린은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여보, 그 정도면 됐잖아요. 이 약은 하루에 2번씩 발라주세요. 그리고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 민준이 새 붕대를 감아주며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아는 눈치가 보여서 불편해했지만 민준의 친절함에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치면 바로 말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 예린은 민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못마땅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친절하게 굴어? 뭔가 이상해. 치료를 마친 후 민준은 예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여보, 앞으로 영희 씨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예린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정부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는 지켜줘. 무슨 일 있어도 함부로 대하거나 소리 지르는 일은 없도록 해. 알겠어요. 하지만 예린의 대답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예린은 수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 예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예린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우리 남편한테 설마 꼬리치니? 네? 수아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어제 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한테 엄청 친절하던데.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손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마치 내가 무슨 귀한 몸인 것처럼 말이야. 사모님,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수아가 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감사하다고? 예린이 비웃었습니다. 봐, 역시 좋아하고 있었잖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수아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 혹시 나 몰래 뭔가 꾀를 부린 거 아니야? 예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러 다친 척하면서 동정심 유발한 거 아니고?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의 추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똑똑히 들어, 영희야. 예린이 수아의 턱을 잡고 억지로 눈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내 남편한테 헛수작질하면 순간 너 바로 신고한다. 내 주제를 알아야 해. 너는 그냥 우리 집 청소하는 하녀일 뿐이야. 네, 알겠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편한테 말 걸지도 마. 눈 마주치지도 마. 알겠어?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을 찾아 조용히 의뢰했습니다. 아버지의 타액 샘플과 영희가 사용한 찻잔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그 일주일은 태준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3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정말 수아라면
그 긴 세월 동안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봉투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도 힘들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펼치는 순간 태준의 눈이 한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됨.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나니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는 검사 결과서를 손에 꽉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아, 내 딸 수아야. 무릎을 꿇고 앉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5년을 찾아 헤맸는데. 태준은 바닥에 엎드리며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집에 일찍 가서 수아를 데리러 갔다면 우리 수아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태주는 계속 자신을 탓했습니다. 35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4살짜리가 혼자. 태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온 후 태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3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수아가 놀라지 않을까? 태준은 걱정했습니다. 수아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내가 뭐라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 아버지, 그래도 수아는 분명히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민준이 위로했지만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선 예린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 태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났습니다. 우리 딸에게 그런 짓을 한 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준이 예린의 다른 악행들에 대해 설명하자 태준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고? 내 딸에게? 네. 그리고 회사 돈도 횡령했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한 푼도 주지 말고.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5년간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해주겠다고, 남은 생을 딸을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민준은 일부러 예린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멀리 가서 좋은 거 먹자. 기분 전환도 할 겸. 정말요? 좋아요. 예린은 기뻐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부부로서 마지막 외식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예린이 화장을 고치러 가는 동안 민준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예린이는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태준은 자꾸만 손을 털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긴장한 것은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수아가 날 알아볼까? 받아줄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준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수아야. 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 35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누군가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수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네? 내가 그때 널 잃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태준의 목소리에는 35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던 그 사람. 어깨에 태워주던 그 사람. 설마? 수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빠? 수아의 울음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찾았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아니면 잃어버린 걸까? 수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태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수아. 아빠도 매일 찾았어.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아빠는. 태준의 목소리도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5년 전에 놓쳤던 그 작은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빠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그때 내가 집 앞에서 놀다가. 태준이 35년 전 그날의 일을 설명하자 수아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입양 기록에서 본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모두 거짓말이야.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아빠가 평생 찾아 헤맨. 5년간 목말랐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수아. 아빠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게. 태준은 딸을 꽉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거실에는 부녀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의 감격적인 재회였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예리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민준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린의 손을 잡아주거나 농담을 던졌을 텐데 오늘은 핸들만 꽉 잡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좋은 레스토랑에 간다는 설렘에 그 생각을 묻어버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예린은 신이 났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곳이 아니라 더욱 비싼 곳이었거든요. 예린은 메뉴판을 펼치며 이것저것 가리켰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안심 스테이크로 먹을까? 아, 이 랍스터도 맛있어 보이는데. 아무거나 시켜. 민주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물만 마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뭐 먹을 거야? 난 별로 배고프지 않아. 예린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민주는 음식을 고르는 것도 즐거워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온 후에도 민주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린이 먹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당신, 오늘 정말 무슨 일 있어? 예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그 말에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잘못이라.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예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말할 거 없어? 예린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말할 거라니? 뭘? 정말 모르겠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예린은 급하게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설마 들켰나? 뭘 알았을까?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 정말? 민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 여보, 무슨 말인지 정말. 아, 정말 모르시는구나. 민준이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그럼 힌트를 줄까? 예린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말해줄까? 최근에 회사에서 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예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에서 덜덜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대한건설, 성진개발, 미래건축. 이 이름들 들어본 적 있어? 그 순간 예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아직도 모르겠다고 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법인카드로 3억 원 넘게 빼돌린 것도 모르겠고 가정부들을 신고해서 추방시킨 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예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영희도 너 그 사람한테 뭘 했어? 예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핑계를 생각해 보려 했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니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려고?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회사 돈을 훔쳤는지 설명할 거야?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제발.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돼?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예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집.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기가 왜 내 집이야? 거긴 내 집이야. 여보. 너 같은 여자는 정말 2번 다시 보기 싫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예리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예리는 급하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예린아. 무슨 일이야? 오빠, 어떡해. 내가 돈 빼돌린 거 벌써 눈치챘어. 예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 벌써? 민준이가 다 알고 있어. 법인카드 내역도.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러게 내가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 너 왜 이렇게 멍청해? 오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나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민준이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예리는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오빠, 도와줘. 내가 오빠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잖아. 뭐? 나 때문에? 오빠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훔쳐오라고 했어? 내가 알아서 한 일이지. 오빠! 그리고 나는 이미 폐업했어. 빚만 남았다고 너도 이제 알아서 해. 오빠, 제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오빠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손님 계산하시겠어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예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려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카드로 계산할 돈이 있나? 법인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을 것이고 개인 통장에도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생활비를 민준에게 의존했거든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예리는 급하게 지갑을 뒤져보았습니다. 현금은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음식값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카드 계산 안 되면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카드로 할게요. 예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개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다행히 계산은 되었지만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예리는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예리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리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태주는 수아의 손을 꽉 잡고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지내온 아내 정화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저를 기억하실까요? 수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35년 동안 너만 기다리고 계셨어. 매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신 상태가 괜찮아질지 걱정되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35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6층 특실, 태주는 평생 이 복도를 수없이 걸어봤지만 오늘만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정화야, 나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가에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정화였지만 35년의 세월과 정신적 고통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여보, 정화가 태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준 뒤에 서 있는 수아를 보자 정화의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 정화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5년간 흐릿했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수아야.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수아, 맞지?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한 번의 딸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리 수아. 정화는 수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5년 전 4살이었던 어린 얼굴이 지금의 성인이 된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화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 마세요. 이제 왔잖아요. 수아가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꿈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내 딸 언제 이렇게 커버렸니?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 못다한 사랑이 그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팠어요? 아빠가 엄마가 많이 아프셨다고. 괜찮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다 괜찮아. 정화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35년 전 4살 수아를 쓰다듬던 그때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정말 그리웠어요. 수아야, 엄마도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 뒤에서 지켜보던 태준과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35년간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야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빠. 아무도 잘못 없어요. 수아와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정화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5년간 흐릿했던 정신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맑아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정말 신기합니다. 딸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은 힘이겠죠. 태준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이제 예전의 맑은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고 기억력도 놀랍도록 선명해졌습니다. 정화님,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아프셨죠? 의사가 정화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뭐라 비유할 때가 있겠습니까?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네, 우리 수아가.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님. 의사가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5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딸을 만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화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의사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죠.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35년간의 공백이 있으니까 천천히 적응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퇴원 준비를 마친 정화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함께 집에 가자.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병원 출구에서 정화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5년간 자신을 가둬왔던 그 공간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창문 너머로 퇴원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엄마 괜찮겠어요? 응.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어. 내 딸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태준이 그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집이었지만 정화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많이 바뀌었네. 수아가 돌아오면 함께 살 수 있도록 방도 새로 꾸며놨어. 태준이 수아를 위해 준비한 방을 보여주자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도 수아를 놓지 않았구나.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수아는 35년 만에 자신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 집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병원에서 3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딸을 위한 정성스러운 요리였습니다. 수아야, 내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 정화는 부엌에서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4살 수아가 좋아했던 메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새우볶음밥, 감자조림, 미역국, 모두 어린 수아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엄마, 정말 맛있어요. 수아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맛들이 어딘지 그리웠습니다. 기억의 깊은 곳에서 익숙한 느낌이 살아났습니다. 태준과 민준도 함께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화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예요, 엄마?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홍색 토끼 인형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토끼, 분홍 토끼. 맞아. 우리 수아가 4살 때 갖고 싶어 했던 그 인형이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이 인형을 보고 엄마, 저 토끼 너무 예뻐요 하면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몰래 사둔 거야. 수아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화가 정성스럽게 보관해서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 인형 사놓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너를 잃어버린 그날에 멈춰 있었단다. 매일 이 인형을 보면서 수아가 돌아오면 꼭 줘야지 하고 생각했어. 수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제 너 덕분에 다시 살아갈게. 35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수아는 엄마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분홍 토끼 인형을 꼭 안고 말입니다. 정화는 딸의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수아, 정말 돌아왔구나. 정화는 딸의 이마에 조용히 입맞춤을 했습니다. 수아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민주는 예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횡령죄는 확실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대와 허위 신고로 인한 강제 추방도 추가로 고발할 수 있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죄목으로 고발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몇 주 후 법정에서 민준과 예린이 마주했습니다. 예린은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예린,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예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3억 2천만 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무단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건 법정을 나온 후 예린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을 빼돌린 건 오빠가 시킨 일이야. 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잘 되면 몇 배로 갚으려고 했어. 그래서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야? 나도 힘들었어. 예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 동생을, 내 가족을 괴롭혔다고? 동생? 뭔 소리야? 영희. 아니, 수아 말이야. 그 사람이 내 친동생이었어. 예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35년 전에 실종된 내 동생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그럴 리가. DNA 검사로 확인됐어.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어? 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는지. 난 정말 몰랐어. 예린이 바닥에 앉은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예린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나도 여태까지 동생이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무슨 인연인지 우리 집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보셨지. 내가 수아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어. 뺨 때리고 쓰레기통 뒤지게 하고 찬물로 청소시키고 너 같은 여자한테 시달리면서 괴로워했을 동생 생각하면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어. 알아? 난 그냥 가정부로만 생각했어. 예린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가정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예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린에게 연달아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지서가 왔고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없었습니다. 횡령한 금액 때문에 오히려 배상 책임만 남았죠. 김혜린 씨, 짐 정리 다 됐습니까? 집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야 했습니다. 예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모았던 명품들도 비싼 옷들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직장도,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예린의 몰락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길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수아의 사례를 검토한 후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수아 씨 사건은 명백한 불법 해외 입양 피해 사례로 인정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1989년 당시 조작된 서류로 인해 해외 입양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족과의 DNA 검사 결과도 99.9% 친자 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특별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수아의 국적 회복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법 입양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태준이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다시 윤수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수아였어. 2주 후 수아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에는 윤수아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수아. 수아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만에 제가 진짜 저를 되찾았어요. 수아야. 정화도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감격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받지 못한 제대로 된 교육을 이제라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수아 씨, 이제 신분도 정리되었으니까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한국어 읽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법적 권리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아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아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태주는 수아가 신분을 되찾은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은퇴하려고 한다. 네? 아버지,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일만 하느라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어. 이제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돌아왔는데 또 일 때문에 놓칠 수는 없지 않겠니? 아버지, 회사는 내가 충분히 잘 이끌어갈 거야. 이제 아버지 역할에 더 집중하고 싶어. 민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잃어버린 딸과의 시간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입니다. 윤태준 회장이 은퇴를 선언한 지 한 달 후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새로운 경영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이사진 그리고 주요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드립니다. 태준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윤태준은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아들 윤민준에게 경영권을 이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공식 발표를 듣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태준 다음으로 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찼습니다. 먼저 저를 믿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은 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임원분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한 경영입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보여주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그대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약속드립니다. 민준이 전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당한 노력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경영을 맡은 후 몇 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민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태준과 민준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회사 경영 어때?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회사를 하는 게 아니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해. 네, 아버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라. 그들이 있어야 회사도 있는 거니까. 민준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영 철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아의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제가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수아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익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수아야, 이번 주말에는 뭐 하고 싶어? 정화가 물어보면 수아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영화 보러 가요. 영화? 좋지. 35년간 함께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씩 경험해가는 것이었습니다. 40세가 된 딸이지만 태준에게는 여전히 4살 때 그 어린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어릴 때 못해봤던 경험들이 모두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한국어 공부와 함께 수아는 어머니 정화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제안한 것은 바로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랑 같이 노래 배우러 갈까? 노래요? 응, 한국 노래 배우면서 한국어도 늘고 엄마랑 함께 시간도 보내고. 병원에서만 지내던 정화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노래 교실에서 모녀는 처음으로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어머, 뭐냐세요? 정말 닮으셨네요. 다른 수강생들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요. 정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여러 곡을 배우던 중 정화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 노래는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선생님이 반주를 틀어주자 정화가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운 마음 자꾸만 커져도 애타는 마음 달랠 길 없어도 계속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만날 인연은 꼭 만난다네. 이미자의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였습니다. 정화의 목소리에는 35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가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35년간 자신을 그리워하며 부르셨을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이 노래. 응, 엄마가 병원에서 내 생각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야.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믿으면서. 모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가 노래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부르시니까 더 감동적이네요.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아의 하루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 교실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뭐 배웠어? 오늘은 한국의 법률에 대해 배웠어요. 제가 몰랐던 권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이 똑똑해지는구나. 정화는 딸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 수아가 배운 노래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배운 노래 들어보세요. 태준과 민준도 수아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3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가족들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라는 노래는 윤씨 가족의 특별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35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만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가족의 인연을 노래한 곡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 후 수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김미연 선생님과 함께 해외 입양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었습니다. 수아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아 선생님이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김, 한국명은 김진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아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으셨지만 항상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수아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전에 왔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의 눈에는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수아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언어도 서툴고 갈 곳도 없고. 선생님도 입양되셨던 건가요?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4살 때 불법으로 입양되어서 35년간 미국에서 살았어요. 35년. 그럼 가족을 찾으셨나요? 네, 운 좋게도 찾을 수 있었어요. 수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거든요. 만약 가족이 정말 나를 버렸다면 어떡하나. 만약 찾아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결국 찾으셨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수아가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령 찾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수아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35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 끝내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가족의 인연. 그들의 노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진짜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